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자가 비트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이번 전쟁으로 국제 결제망에서 가상화폐 사용이 앞당겨질 수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가치가 시장에 크게 부각이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루블화 폭락이 나오자 바로 비트코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비트코인 매수에 가세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신중하게 설계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자금 세탁과 부패의 위험을 줄이고 또 국제 거래와 결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존에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그런 어조를 보였었던 이 레리 핑크가 이 관점을 바꿨다는 점에서도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결제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게 되면서 미국이 과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또 러시아 때문에 더욱더 규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 결제 수단 어떤 것이 좀 더 주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신규로 또 시장에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이해해 봐야 좋을지 오늘 도움되는 주제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연초 증시 영향 미친 세 가지 대외 변수 점검.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글로만 뵙다가 오늘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장렬의 요것만 제가 이 시황 리포트 항상 그러세요? 챙겨보거든요. 네, 네, 네. 도움이 되시기를. 예. 예, 도움 많이 되고 있죠, 당연히.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종목 분석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주로 IT를 한 70% 하고요. 나머지 넌 IT 쪽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같이 곁들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IT 위주의 종목 분석도 해주시고 시황도 분석해 주시는 김장렬 센터장 오늘 모셨습니다. 자, 글로벌 대외 변수 세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일단 1, 2월에 중국 쪽의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뭐 간밤에 나왔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5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지표 개선세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나오죠.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국제금융센터라는 곳에서 유럽의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 둔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것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거는 아직은 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지는 상반기 또는 9월달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제 종전 이런 것들이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는데 전쟁이 만약에 잘 이렇게 가라앉지 않게 되면은 그야말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금리 인상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자칫 경제 후퇴 약간 디클라인 정도가 아니고 리세션으로 갈 소지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주가는 미국 시장이 어저께는 올랐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렇게 흔들릴 때는 그러한 리세션 가능성까지도 일부 열어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경기는 저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올해 원래 예측이 한 4% 넘었거든요. 불과 3개월 전에 올해 4% 넘는다 봤는데 이번에 그 FOMC 3월 때는 발표할 때 2.6% 낮췄거든요. 2.8% 정확히. 그러니까 1점 몇 퍼센트 포인트가 내려간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전쟁이 해결이 안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계속 올릴 거고, 그러면 금리 올린 거를 경제가 이겨낼 것인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만약 가을 정도 맞이하게 되면은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도 이미 한 2% 후반대로 낮춰진 것이 2% 혹시라도 1%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확실히 하강했다는 거를 가을 정도로 확인되는 거죠.
주가는 미리 선행하다 보니까 경기 하강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리세션은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혹시 몰라 이런 두려움을 안다가 어저께 이제 그 신규 실업 점수 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뭐냐 두 가지인데 기업이 잘 투자하면서 잘하는 거랑 네. 사람들이 소비를 잘하는 건데 예. 사람들이 소비하려면은 이제 실업자가 줄어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자 줄어드는 걸 확실히 와닿다. 이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실업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실업이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내청하면 그게 상승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올해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파가 계속 확대되지 않고 빨리 끝나면은 사실은 코로나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는 리세션은 말도 안 되고 경기 하강 속도도 지금 2.8, 2.2 미국 경우에 이렇게까지 하강되지 않을 걸로 보고 주식은 지금 대보다 한 5% 10%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거의 5% 정도 내지는 10% 정도 이게 망가진 이유는 뭐 거의 90%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가장 큰 거는 코로나가 이제 엔데미로 간다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됐거든요. 네. 거기서 전 세계가 그렇게 됐고 중국만 버티고 있는 거죠. 중국도 예. 결국은 아마 올 가을쯤엔 제 생각에는 엔데믹으로 가는 모습을 가을 정도로 확인이 될 건데 그런 걸 주가는 다 반영해서 올 상반기에는 엔데믹이 되면서 그다음에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이 사람들 나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코로나 완화, 공급망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하면은 경제 성장률도 한 3% 가까이 되고 2%방 되고 내년도도 되는 거였는데 우크라이나가 거의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게 종전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들어가는 게 맞아요. 주가는 빨리 안 오를 겁니다. 왜 언제 전쟁이 종전될지 종전되더라도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신냉전 시대가 올지 잘 모르니까 종전된다고 해서 갑자기 나와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큰 나쁜 꽈리가 약간은 이렇게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종전만 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으면은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때마다 사는 게 맞는 거죠. 이미 그 우려가 거의 한 80%, 90%는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90%는 반영됐기 때문에 혹시 종전되면 오를 수 있어. 이런 어떤 개념이 같이 맞붙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진짜 생화학무기 늘어나고 이러는 게 아닌 이상은 나토가 진짜 직접 폭격하기 전까지는 이게 다시 전저점, 우리 2610인가 갔지 않습니까? 그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기는 또 어려운 거죠.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모든 게 발생했기 때문에 요거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거의 구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경기 둔화 국면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선 반영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던 리스크인 이 전쟁까지도 시장은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갈지 여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또 전쟁 관련해서도 어떻게 끝날지 혹은 앞으로 나비 효과가 있을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목들은 아직 시장이 좀 남아있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이 하는데 예. 올해 연말까지 6, 7번 해가지고 2%포인트까지 하이엔드로 올라가는데 네. 그것이 가파른지 안 가파른지는 미국의 CPI 지수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된 CPI 지수는 가장 빠른 게 4월이고 좀 늦으면 예. 한 3, 4월 또 몰아서 5월 달 나온단 말이에요. 3, 4월 초에 나오는 것이 5월 초에 나올 것이고 그때 5월에 그 FOMC 미팅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첫 번째 신호는 5월 FOMC예요. 그때가 가장 큰 경제가 이걸 반영을 충분히 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그거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가 엔데믹화 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또 이제 돈 다 썼으니까 일차례 빨리 들어오면은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조금 완화될 텐데 그거는 엔데믹화 되는 속도하고 비례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역시 한 봄이니까 사람들이 봄에 나와서 일하고 하면은 그 역시 4월, 5월 달은 가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와, 이렇게 뭐 호황제가 다 완전히 몰려 있네요. 네, 그렇죠. 완전히 몰려 있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말 워낙 급등을 하는 거를 많이 확인하긴 했지만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한 5월 정도 네, 네. 지표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유럽 같아요. 쪽이 예. 좀 뭐 경기 침체도 좀 더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바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러시아 제재에 미국만큼 동참을 못하는 거거든요. 뭐 독일이나 유럽 전체적으로 이 러시아의 그 경제의 한 40%는 뭐냐면은 에너지단 말이에요. 천연가스하고 이런 거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건데 러시아가 그 유럽이 60% 사줘요. 그러니까 유럽이 만약 안 사주면은 러시아는 무너뜨릴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유럽의 경제가 러시아 걸 안 사들이면 단기적으로는 유럽 경제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큼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 만약에 유럽이 러시아가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쓰고 전술핵을 쓰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해서 유럽이 야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버티고 한번 붙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유럽도 저머니도 저기 원유 수입 안 해. 그러면 그 독일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유가가 갑자기 3배 정도 뛸 겐데 예.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액션을 치면은 아마 그때가 진 바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리세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기가 확 침체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유럽 쪽에는 멈춰 있는 거죠. 미국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먼저 한 거거든요. 큰 영향 없어요. 미국은 오히려 밀 갖고는 농부라든지 그 석유 회사든 돈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유럽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제일 뭐 그렇죠. 아무 상관없이 네네. 경제 자신감을 정말 충분히 보여줄 만한 경제는 현재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5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3월 FOMC가 끝나자마자 그렇죠.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5월뿐만 아니라 6월 FOMC 때까지 각각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발언도 하고 시장도 그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1994년에 두 차례 50bp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었고 2000년 5월에 한 차례 50bp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50bp 금리 인상이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50bp 금리 인상의 배경과 시장의 영향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러니까 빨리 매를 맞는다는 개념인데 50bp도 예. 중요한데 그 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도 3% 2% 후반까지 간단 말입니다. 올해는 4% 넘어가고 내년에도 2% 후반 가면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이번에 많이 하느냐 뒤에 많이 하냐 그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높으니까 아마 초반에 50bp를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목표하는 그 금리가 있을 거라고요. 금리 목표를 올해 2%, 내년에 3%까지 본단 말이에요. 네. 올해 많이 금리 인상해서 2% 맞추고 내년에 3% 하면은 이게 3% 넘어가는 금리가 높아지는 순간에 물가도 이제 그 정도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물가도 한 2% 초반대로 내려가고 금리가 2% 중후반 넘어가면은 크로스오버가 되는데 경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하느냐, 경제가 2.5%냐, 2.2%냐 이걸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왕설래 되는 것이 아마 아무리 빨라도 2월이래. 한 9월 달, 9월, 10월 달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지 그게 경제에 나는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은 이제 계속될 수 있는 경기 하강, 이게 튼튼해 약해 이런 얘기는 유럽은 벌써 끝났고요. 미국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마 9월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유럽은 끝났다는 말씀은 경기 하강에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반영돼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유럽 주가가 가장 심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국은 그래도 내려갔다가도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반등하는데 유럽은 여간해서 그렇게 싹 안 되는 이유가 경기가 하강의 임팩트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게 유럽이란 말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나오면 바닥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 뭐 오늘 김정은 그 ICBM 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정부가 바뀝니다만 완전 그대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리스크 계속 남아 있고 우리 새로운 정부가 예전보다는 북한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중국하고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그 전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태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접는다 해서 대한민국이 또 다른 어떤 그 신냉전 리스크가 우리는 그거 없어졌어 우크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있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경제 하강 리스크는 유럽, 한국이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괜찮은 거죠. 그것만 가셔지면은.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장 전체가 올라가는 거는 한국, 중국, 한국, 유럽보다는 미국이 훨씬 나은 거죠. 그걸 네.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시장의 그 상단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같이 따라갔다가는 항상 물리기 쉬운 그런 장세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뭐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해 있고 우려를 반영하긴 했어도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무력 도발한 건 올해 들어서만 12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석열 당선인의 전화통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그 안보 내용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차기 정부로 갔을 때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 긍정적이긴 어렵지 않나라고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뉘앙스를 들어봤을 때는. 뭐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엔데믹 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좀 간간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중국 쪽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쯤 파기될지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쯤 이 제로 코로나를 좀 완화시킬지 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말에 많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했을 때 주목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은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긴 하지만 예상 밖에 또 그 선진시 그 봉쇄 같은 경우는 심천. 좀 심천 봉쇄 똑같은 같은 경우는 예, 예. 같은 거군요. 네네. 빨리 풀었어요 그 봉쇄를. 네, 예. 리오프닝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 리오프닝이 그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의 한 20에서 25% 누적 확진자 되면서 이제 피크아웃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좀 꺾였단 말입니다. 지금 뭐 미국은 몇만 명 안 나와요. 3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 중국은 더 3천 명밖에 안 나오지만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만 명, 10만 명 나옵니다만은 걔네들도 피크아웃은 했어요 이미. 영국도 피크아웃했고 인구의 25%까지 되면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많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리오프닝 하는 거죠. 락다운 갈 수가 없어요. 유럽에 어디 락다운 합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작지만은 거기 뭐 레스토랑 같은 거 가면 어느 정도 마스크 안 쓰거든요. 예, 유럽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한국이 20% 됐으니까 뭐 조금 더 뭐 이게 있으면 25% 하도 1,300만 명 되면은 피크아웃 될 거예요. 30만 명씩 하면 일주일 열흘이니까 이번 달 내로 피크아웃이 되거나 늦어도 다음 달 어느 순간에는 뭐 20만 명, 10만 명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이상 계속 그런다면은 뭐 특별한 뭐 변이가 나온 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뭔가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라는 게 이거 왜 이러지? 우리나라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리오프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락다운을 갈 수도 없죠. 경제에 대한 임팩트도 있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거니까. 뭐 백신을 뭐 85% 우리가 86% 맞고 유럽도 뭐 70% 맞고 하는데 60% 맞거나 70% 맞거나 90% 맞거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20% 이렇게 되지 않고 피크아웃 되는 나라가 아무도 없는데 그 버텨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20%,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78억 중에서 지금 이제 6%가 감염됐거든요. 누계로. 그러니까 20몇 프로 먼저 간 사람들은 피크아웃 돼서 리오프닝이고 그 다음에 6% 이하 된 사람들은 측정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신경 안 쓰고 있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갔으니까 리오프닝은 면제 왔다 생각하시고 뭐 여기 감염되는 시간 계속 많으실 텐데 5명이 1명꼴이니까 3명이 1명꼴 되면은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장은 개방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가야 된다. 백신 3번 맞았으니까 여행 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무슨 각종 여행주나 무슨 카지노나 레저주는 물론 반영을 했어요. 걔네 주식도 한 80% 반영됐는데 85% 네. 반영됐는데 예. 여전히 한 그래도 15% 정도, 10% 정도, 15%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고 꾸준히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중국은 중요합니다. 중국이 만약에 리오프닝을 할 수 있게끔 확실히 완화된다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질적으로 뭐 약간 미뤄지고 이제는 그 안에 이렇게 되려면은 걔네는 정치가 경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인구 대비해서 그리고 막 걔네는 14억이니까 뭐 진짜 만약에 20%가 아니고 5% 10%만 되더라도 말이죠. 엄청난 인구인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나 해외처럼 20%까지 갈 동안 완전히 리오프닝 못할 거고 지금 전 세계 인구 6%니까 걔네 인구 한 6% 하면 얼마일까요?
6% 하면은 한 1억 될까요? 1억 정도 되는 거.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제가 감히 추천하는데 이게 만약에 선전처럼 이렇게 오픈했다가 다시, 셧다운 했다가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픈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시 늘어나고, 그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만약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쟤네 인구가 한 7, 8천, 우리나라 인구, 중국 인구의 한 7, 8천만 명이 감염될 수만 있다면은 그때 돼서 걔네들이 아마 어쩔 수 없이 제로 코비드를 포기하거나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빠르면 올 한 가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 남은 6개월 계산하시고 6, 3, 18은 180일이잖아요. 180일 나누기 인구 해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코비드 제로 코로나가 된다는 거는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에. 그게 된다면 그건 폭발적인 거죠. 그러면 여행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 내수 중심으로 엔데믹은 좋아요. 근데 중국에 디펜던시 해가지고 만약에 리오프닝 되는 주식은 좀 조심스럽죠. 그게 9월 달에 될지 12월에나 돼서 가능성이 있을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그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 관계가 또 혹시라도 이 북한 이슈 관련돼 가지고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오히려 부메랑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가 엔데믹 되더라도 중국 이슈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의 엔데믹 그래서 여행 가고 소비하고 이러는 거 정도만 한 15% 업사이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주가는 기대는 좀 나중에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적어놨습니다만 뭐 강원랜드라든지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런 할게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디펜던스가 많은 주식들은 어그레시브하게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 팩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도 뭐 기대는 선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에서 오히려 저는 거기에 그 부분이 좀 시장의 재료로 노출된다면 기대가 또 한 번 새롭게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폐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앞으로 한 14억 인구 가운데 5% 이상 정도 아까 7천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한 5% 이상 정도만 감염이 되면 엄청난 나쁜 뉴스가 나와야 돼 먼저. 그렇게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죠. 중국 쪽에서는 리오프닝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국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게 계속 공급망 차질이 있으면서 작년에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올해 연내에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또 순항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터지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좋아져야 될까요? 그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세 가지인데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산 기지가 계속 문제가 안 생기고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3천만 나왔다고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좀 수그러들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마치 이제 베트남 비슷한 거죠. 베트남도 많이 나와요. 베트남도 지금 9천만 명 인구인데 거의 한 8% 얼마인가 10% 좀 안 되게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인구가 10% 가까이 이미 감염됐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아직 멀었죠. 20%가 가려면. 근데 걔네들은 항공을 열고 외국인 다 들어오게 하고 격리 안 시키고 그런 정책을 바꿨거든요. 걔네들 생산 기지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베트남이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위주이고 그다음에 10% 감염됐지만은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생산 기지로서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바꿨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은 훨씬 크잖아요. 1억이 아니고 열 몇 배나 되고 정책이 다르니까. 그래서 공급망은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의 공급망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인한 뭐 곡물, 어떤 자원 유통의 문제가 있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슈는 그 정책이 조금 완화되는 속도를 봐야 되고 좋은 거는 베트남 쪽에서의 공급망 이슈는 해결됐다. 그럼 반은 해결된 거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보죠. 주가 반영된 거지. 주가 반영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반이 해결되는데 나아질 거라 보고 가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곡물도 그렇지만 공급망 이슈 그쪽에서도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생산도 못하지.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원유도 이슈가 되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이 이제는 그 전쟁에 관련되는 거니까 전쟁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거는 계속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만만치 않구나.
결국은 전쟁이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해결되면은 그 해결되고 중국은 코로나 되면 해결되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나오니까 중국 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베트남만 혼자서 이렇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1억 인구 가져가 그래서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주식이 좋은 거예요. 베트남 주식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탄탄한가. 거기 관련된 회사들은 뭐 하다못해 뭐 거기서 생산 기지를 운영했던 무슨 한국에 관련되는 여러 회사들, 섬유회사건 의복회사건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다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 관련되는 건 중국이 빠져나오니까 안 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건 또 안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 어렵다. 중국도 안다. 계속 만약에 코로나가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계속 봉쇄로 갈 것이냐. 그랬다가는 쟤네들이 얘기한 5.5% 경제 성장률이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날 거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빨라 9월이라는 게 어느 정도 2분기,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경제 성장률을 5%도 5.5%도 쉽지 않다. 왜? 공급망 자꾸 락다운하니까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네들도 경제에 그 인플레 이슈가 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경제 성장률 신경 쓰게 되면 오프닝을 더 가속하는 방법을 취하겠죠. 그 말씀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9월달 정도는 걔네들도 정치보다는 경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의미에서 그쯤 되면 9월달 되면은 아마 그 공급망 이슈 중에서 전쟁도 그전에 해결된다고 가정하면은 한 뭐 여름 가을 지나면서는 공급망에 대한 게 완화되는 어떤 기미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중국에서 9월에 정책적 스탠스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코로나 관련한 정책입니다. 이게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되면은 20차 당회의도 예정이 그렇죠. 되어 있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고요. 그때까지 또 중국 경제 흐름을 보면서 정책 당국자들도 또 움직일 것 같네요. 예, 일단은 뭐 중국이 어쨌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려놓아야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잘 돌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의 이동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인플레도.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전쟁은 이제 그 엑시트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둘 다. 이제 둘이 이제 컴프로마이즈 합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 양보할 수 있는 나토 가입 안 해. 그거거든요. 그거는 예. 양보할 거 하기로 이미 했다. 말했죠. 그렇죠. 예. 러시아가 양보하는 건 양보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러시아가 꼭 차지해야 되는 거는 여기 동부 지역에 있는 거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바스. 네, 돈바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 정부 나가. 네 정부 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젤렌스키 그 대통령 네 정부 나가고 내가 세울 거야. 여기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제 여론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죠. 그래서 네. 그걸 압력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시세 말로 거기 국민들 다 아주 그냥 학살을 시켜버릴 정도로 되면은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포기한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생화학도 뭐 전술핵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소련이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푸틴이 아주 플랜 C인데요. 플랜 A는 한 번에 끝내는 건데 일주일 만에 못 끝냈고 플랜 B는 여러 가지 쳐가지고 이렇게 좀 도망가게 만들고 한 번에 그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얼마 전에 어저께 나왔는데 벨라루스인가요? 벨라루스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왼쪽을 치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있는 이쪽에 그 병참 기지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는 그 무기 보급로 이런 거를 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매한데 폴란드를 친 거냐 어디를 칠 거냐 이렇게 애매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로 치느냐 전술핵을 치냐 뭐에 따라서 그럼 나토나 미국이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죠. 군대로 대처를 하면은 이제 크게 큰일 나는 거 아니면 이제 그 아까 조어머니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원유 끊어. 우리 당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당하도 원유 끊을 거야. 이런 거면 그 러시아도 움찔하죠. 지금은 러시아가 석유를 잘 팔고 있어요. 가격 올라갔잖아요. 러시아의 지금 석유 수출이 원유 수출이 안 줄고 있습니다. 왜 미국 안 팔아도 돼요. 딴 데 팔면 되니까. 근데 유럽이 그 독일이 수입을 안 하면은 걔네들도 힘들지만 러시아는 직격탄을 주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뭐 6,400억 달러라는 그 재난기에 그 미국 달러가 있죠. 외환이 있는데 외환 자금이 있는데 반은 액세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전쟁 자금 뭐로 되느냐? 지금 석유 팔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줄이면 돼요.
그 액션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물이 가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끝단의 플랜 C를 주고받고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못 끝나는 거죠. 결론은 이미 발생한 것이 3, 4, 5월 이렇게 3개월 가면요. 전 세계 임팩트는 경제 성장률은 한 0.5%포인트가 내려가는 겁니다. 쉽게 미국이 2.8% 했으면 2.3% 그만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미국 정도 아니지만 하여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영향이 주가에 반영돼 있고 나라마다 다르다. 종전이 된다, 3개월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해결돼서 우리 가을부터 좋아질 수 있다. 기대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지나가면 기대를 갖는 건데 한국이나 독일하고는 지정학 리스크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만만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장의 업사이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전쟁 자금과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 직접적인 어떤 에너지 제재가 들어오는지 여부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2700포인트대에 지금 지수가 안착해 있는 모습인데 계속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단기 변곡점은 어떤 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지. FOMC 예. 미팅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50bp 네. 올라간다고 하고 3, 4월 달 인플레가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견뎌내면 그리고 그쯤에 전쟁이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거의 교착이지만 평화협정 비슷하게 간 거 시간 문제야. 이렇게 컨센서스 잡히면은 그러면 2,800을 뚫을 거예요. 2,800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어요. 상단 어디만큼 제한을 하세요? 코스피 2,800이요. 2,800 예. 기준. 그 2,800 5월달 까지? 변곡점이죠. 5월달 변곡점에 그걸 뚫게 되면은 대한민국 자체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는 동참하려고 할 텐데 좀 약할 거고 여전히 그 정도 보는데 그게 가장 크죠. FOMC 미팅 5월달.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반도체 회사니까 반도체 나라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하는데 안 오르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오른다는 거는 공급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오를 때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아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생산들이. 그러면 수요가 결국은 줄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수요가 줄어서 결국은 안 올라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가격이 말대로 2분기에 오를까? 아니야. 여름 지나봐야 알아. 3분기 돼봐야 하니까 그 변곡점은 6월 달쯤 알 수 있어요. 6월 달쯤 돼가지고 이미 그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전망에 대해서 나왔을 때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르네. 그러면은 5월 달 FOMC 미팅 올라가고 2,800 올라가고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근데 우리 핵심은 별로 안 오르네. 그럼 다시 또 2,900 못 가고 내려앉을 수도 있어서 우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이 아마 5월 지나고 6월, 7월 넘어갈 때 가장 큰 변수가 되고요. FOMC 미팅은 계속 5월, 6월에 있지만은 5월 FOMC 미팅이 훨씬 중요하죠. 이미 결정이 날 거니까 두 가지로 아마 변곡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곡점 5월 FOMC 회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이 악재를 좀 털고 반등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7월경에 디램 가격의 반등 여부에 따라서 지수 상단 타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함께 이어가 보시죠.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할까?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 그래도 뭐 방향을 같이 가려고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지금 또 네네. 코스피가 소폭 상승합니다. 예, ICBM 어제 발사가 북한 쪽에서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코스피 좀 소폭 상승하고 기술주도 바닥을 잡고 좀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닥을 완전히 탈피하고 우상향 할 수 있을지 기술주에 대한 의견부터 주시죠. 바닥은 쳤죠. 예. 네, 바닥은 쳤어요. 삼성전자 빼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보는 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무슨 뭐 대세 상승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2년 전에. 그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이 전쟁 때문에 약간 흔들어지지만 큰 방향성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자꾸 이제 긍정적인 건 어느 순간 찾으려 하는데 네. 업체들 실적이나 흐름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녹록하진 않았어요. 연초에는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비싼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2,600 우리 갔을 때 그때 주가로 봤으면은 대부분의 IT 또 반도체 주식들은 바닥은 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자신 없는 건 삼성 하이닉스가 바닥인지는 자신은 없어요. 아직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한 가지만 들어보신다면? 뭐 삼성전자는 매크로 환경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수급적으로 불리하죠.
매크로가 진짜 전쟁 나고 크게 이슈가 되고 뭐 연평에 뭐 이렇게 이슈되고 호소고 하면은 장이 한 10% 빠질 때 한국에서 삼성전자는 한 5% 6%밖에 안 빠지는 디펜시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장이 조금만 올라가려 하잖아요.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 무겁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20% 차지하니까 잘 안 올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아웃퍼폼 하려면은 두 가지예요. 이 덩치가 큰 회사니까 혼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M&A를 한다든지 네. 새로운 사업부에서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예. M&A는 계속 늦어지거나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대답이 없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게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인데 그렇죠. 돈은 투자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연말 연초 이렇게 온 거 보면은 미세 공정에서의 수익이 엄청나게 낮다. 뭐 정확히 넘버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걸 시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각종 뉴스에서 보면은 반드시 설계하는 큰 회사 미국의 그런 회사를 더 오더를 받는데 삼성전자가 자꾸 뒤처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이제 안 좋은 거죠.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GOS 그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서 이제 게임 하면은 성능을 낮추는 거죠. 받을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레퓨테이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애플이 신제품이 잘 나오고 하는 이런 판국에는 네.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한 50%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표면적으로 진짜 올라가면은 삼성의 주가도 절대적인 주가는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 그럼 다른 주식보다 더 매력적이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생적으로 잘해야 되는 분야를 제대로 레퓨테이션이라든지 미세공정, 비메모리 이걸 잘해야지 주가가 흔히 얘기하는 뭐 9만 원, 10만 원짜리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뭐 8만 원 언제든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의미 있는 아웃풋은 어렵다는 보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그나마 괜찮은데 반도체밖에 안 하니까 하이어 리스크, 하이어 리턴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어서 하이닉스를 가는 거는 상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일단 리스크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만 원 선의 사이클로지컬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유지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매력적인 그 다른 반도체 그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은 작지만 그런 주식을 더 먼저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반도체 장비주는 좀 기대를 가지고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반도체 장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빨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빨리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웃풋이 공급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내고에서 유리하다. 반도체 가격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공급이 많이 안 늘리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려는 거를 빨리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에 있어서 빨리 오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근데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도 뭐 이것저것 다 잡으면 대충 다 올라가는 그런 장비주 시대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소재주라든지 아니면 전공정 장비가 아니고 후공정 장비. 반도체 핵심은 기술적으로는 전공정인데 프론트엔드인데 그래서 업체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후공정 쪽에 오히려 장비 쪽에는 탄탄한 편이죠. 근데 후공정도 주식은 거의 한 80%, 90% 올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종목들은 그걸 뚫고 더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서 후공정이거나 커스터머를 새롭게 애딩하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에 올인하지 않고 딴 데를 다이버시피케이션하는 종목 전공정과는 후공정 이렇게 가려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장비 업체가 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진짜 올라갈 수 있네라고 아까 말씀드린 6월달, 7월달 되면은 장비 투자에 대한 게 엑셀러레이션 되느냐 마냐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 그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르겠지만 여름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장비 업체 주식이 한 2배, 3배는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20%, 삼성전자가 4% 오를 때 걔는 10%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둘 다 그것도 아직은 지금 3, 4, 5월달 가는 입장에서는 클리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께서 계시는데 반려주식 노후 부자대기님께서 상상인 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했다고 의견 왜 그런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예, 일단 뭐 시세 차익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에 뭐 배당 투자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센터장님께서 지금 딱 종목을 구성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신다고요? 뭐 이렇게 방송 나와서 출연할 때는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이 순간에 쓴 건 아니죠.
며칠 전에 쓴 거니까 고사에 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감안하시고 일단 IT에서는 LG 이노텍, DB 하이텍, SF 반도체, 제우스를 가져왔는데요. 네. LG 이노텍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정도에서 공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좋다고 하니까 90% 사람이 다 좋다고 하니까 이 네 종목 중에서 포트 비중을 LG 이노텍을 현재 오른 가격에서 가장 많이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안정적이죠. 삼성보다 애플이 잘 나가니까 LG 이노텍 오케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한 장비주가 잘 나가고 그런 게 가을 정도 보이면은 LG 이노텍은 빼야 되는 거죠. 이미 다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DB 하이텍은 파운드리니까 메모리가 아니니까 안정적이고 넘어가고 SF 반도체는 후공정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만든 뒤에서 어셈블리 패키징 하는 회사거든요. 네.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아직은 룸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고 네. 제우스가 주가 많이 갔어요. 이건 반도체 삼성전자에 의존되는데 중국 쪽에 좀 뚫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안 비쌉니다. 가장 안 비싸죠. 그래서 네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하루에 변동폭이 크니까 조정 받을 때 뒤쪽에 SF한테 제우스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정도가 이제 IT에서 말씀을 드리고 리오프닝 주식은 강원랜드 참 더디죠. 하지만 이게 뭐 GK나 파라다스처럼 중국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국내 내수니까 국내 사람들 오프닝 하면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성장에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제가 다 커버를 하는 종목이니까 제 리포트 보시거나 커버하는 사람이 저 말고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기 다 커버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고 컨택하시면 되는데 EM텍, 이렌텍은 전자담배 회사고 그렇죠. 엠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회사고 비즈니스원은 전자세금계산서 M&A로 성장한 회사고 네오스는 반도체 장비인데 가장 작아서 뺐는데요. 리스크는 네.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거래량 하는 없이 참 회사죠? 사기가 어려운데 예, 네오셈. 반도체 장비인데 그게 좀 리스크예요. 하지만 얘네 주요 커스터머인 삼성전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뚫는 그게 생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다들 대동소에 올라갔다면 낙폭과대에서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느냐는 건데 삼성전자 휴대폰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안 좋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비중이 많은 파트론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실적은 좋거든요. 지금 1분기 실적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효성 TNC는 좀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1분기 실적이 최악일 텐데 스판덱스거든요. 레깅스 많이 입잖아요. 거기 스판덱스 전 세계 넘버원인데 실적이 작년에 너무 좋았고 올해는 내려가요 실적이. 근데 배당금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10%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만 지나면은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으나 이런 주식도 반등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지금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실지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작년까지는요. 네, 남들 다 주식하는데 내가 주식 못하면 나도 못 끼어드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모였어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내가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랬잖아요. 막 사들잖아요. 그땐 예. 철저히 파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아마 지금 만약에 장이 한번 무슨 매크로로 떨어진다, 공포가 온다, 그러면 다들 그럴 거예요. 너 아직 주식하고 있니? Fear of still in. 여전히 주식판에 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빠져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이 사셔야 되는, 그걸 거꾸로 하시면은 아무리 2,600, 2,800이라도 마이너스 10%가 나는 거고요. 그걸 잘하면은 아무리 마이너스 15% 자기는 15% 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장은요, 혼자서 30%, 40% 날 수 있는 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낮게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장 마무리해 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